안녕하십니까, 정만입니다. 패망한 남베트남에 대해서 오늘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우한 폐렴 때문에 경제가 내수, 수출 다 굉장히 박살나고 있죠.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 좀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 결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결혼을 해야 아기도 낳고 인간답게 사는 건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 명문대 나오고도 예전처럼 취직이 잘 되지 않아서 같은 대학 선후배끼리 또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고, 공무원 시험 되는 게 이제 선망하는 직업이 되었죠.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이라도 돼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획득하는 게 이제 한국 젊은이들의 로망이 된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좋은 일자리를 향한 문은 점점 더 좁아지고, 경제가 망가짐으로써 중산층이 붕괴되고, 진짜 상위 한 5%를 제외하고 중산층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소득 격차, 자산 격차, 이 두 개가 완전 양극화됨으로써 한국인들의 삶의 조건은, 서민층의 삶의 조건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베트남 전쟁사를 좀 공부했는데 왠지 모르게 요즘 들어 지금은 없어졌죠. 베트남 민주공화국. 예전에 남베트남에 관한 생각이 자주 듭니다. 지금의 한국 상황이랑 제2의 이제 망한 남베트남, 75년에 망한 남베트남이 매치되는 게 참 제 자신이 잘못 생각한 기우이길 바랍니다. 일단 남베트남이 패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남베트남 정부가 남베트남 농민들 대다수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남베트남 내에서 토지 개혁에 실패한 것입니다. 아주 훌륭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 때 토지 개혁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농촌에서는 자영농이 성장할 수 있었고, 그게 향후 경제 발전의 주춧돌 기반이 되었습니다. 남베트남 또 한때 50년대 응호딘 지엠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토지 개혁을 해서 남베트남 농민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남베트남 정부를 공고화 할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토지 개혁에 실패하였습니다. 일단 GM 대통령 자체가 귀족이고 국가 운영을 족벌적으로 좀 했고, 남베트남의 토지 개혁을 시도하긴 했지만 남베트남 농민들의 이해에 반하게 남베트남 농민들을 지지층으로 포섭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또 GM 대통령 자체가 카톨릭 신자라서 정권 요직이라든지 고위층 요직들에 있어서도 카톨릭을 중용해서, 도가 지나치게 중용을 해서 그 당시 남베트남 대중들의 다수 종교였던 그 불교도들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실패했었습니다. 점점 더 남베트남 불교도들의 GM 정권에 대한 저항은 점점 더 심해지고, 남베트남 내 농민들을 향한 토지 개혁도 실패함으로써 정권이 굉장히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GM 정권은 남베트남 군부의 군사 쿠데타로 종막을 고합니다. 그 이후에 남베트남의 군사 정권이 성립된 이후로 아주 권력이 이합집산 되면서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사이공에서 군인들끼리 권력 투쟁만 하는데 모든 정력을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 남베트남의 농촌은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라는 단체의 영향력이 점점 더 강해지게 됩니다. 미국은 오히려 아예 직접적으로 남부 베트남에 개입을 함으로써 그 반작용으로서 북쪽에 있는 북베트남의 노동당도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에게 인적 자원, 군사적 자원, 물적 자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제 점점 더 전쟁이 심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60년대 미국은 세계 최강 대국인데 소련보다 훨씬 더 군사력, 경제력이 훨씬 강력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경제력이 막강하고 군사력이 최고라도 개입한 지역의 민중의 지지를 못 받는 정권을 지원한다면 참으로 그 전쟁에서 이기기는 어렵다고 생각한 미국의 전략가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세뮤얼 애덤스라는 미 CIA 요원은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의 실제 베트공 규모를 50만으로 추산을 했는데 자기 자신의 상부, 미국 정부 국방부에서는 20만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미국 국민들을 오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공산주의랑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국민들의 정치적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 남베트남 정부 자체가 실제로 남베트남 농민층의 지지를 받는데 있어서 실패한 것이 남베트남이 패망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베트남 정부의 이제 고위층에 있어서도 남베트남군에 법적으로 이제 군복무를 해야 되는데 남베트남군에 입대한 경우는 소수였다고 합니다. 그냥 병적에 서류에 그냥 자기 이름만 올려놓고 남베트남 정부의 고위층 아들들은 전부 해외 유학을 간다든가 뇌물을 그냥 주고 병무 서류엔 군복무 중인 걸로 돼 있지만 그냥 학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남베트남 자체 사회 내에서 지도층이건 그 나라 농민층이건 4분 5열 돼가지고 어떤 중심적인 국가에 총합을 이뤄내지 못한 게 전쟁 패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북베트남 노동당 북쪽에 있는 북베트남의 국방장관이었던 보그헤인 지압장군의 전략은 뭐 지압장군을 붉은 나폴레옹이라고 뭐 칭송하면서 뭐 대단한 전략가라고 뭐 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지압장군은 굉장히 잔인한 전략가입니다. 뭐 전략이란 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창출한다는 그런 일반적인 정의가 아니라 그 당시 국방장관 지압의 전략은 북베트남 젊은이들을 무지막지하게 희생해서라도 미군과 정면 승부하는 아주 무모한 전투 방식을 관철시켜서 북베트남에 엄청난 출혈을 가져왔습니다. 68년 1월에 테트 공세도 구정 공세죠. 굉장히 실패한 군사적 모험주의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무모하게 대도시의 미군 남베트남 군기지를 동시다발적으로 습격함으로써 오히려 피해를 엄청나게 입습니다.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에 군사력 절반이 소모되고 북베트남 공산 정규군도 상당수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통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 정도 출혈을 냈으면 북베트남의 국방장관 지압은 엄청난 정치적 책임을 부담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독재국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통일을 했으니까 지압장군이 탁월한 전략가다. 뭐 이런 식의 역사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정공세 이후로는 전혀 미국이건 남베트남 군이건 심리적으로 패배하게 됩니다. 북베트남은 모든 걸 거는데 남베트남은 일단 국민들 자체가 단결이 안 됩니다. 지지층, 농민층, 지도층 단결을 못해요.
4분 오열된 남베트남 국민들이 4분 오열된 상황에서 미국은 남베트남 정부를 따돌리고 북베트남 노동당과 비밀리에 전쟁 종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파리 평화회담이죠. 미국이 모양새를 갖춰서 좀 보기 좋게 철수할 테니 북베트남 군은 군사적 압력을 좀 완화시켜 달라. 이 미국과 북베트남 노동당이 서로 합의한 결과였죠. 이 파리 평화회담으로 인해서 남베트남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국제협정이란 건 힘이 세진 쪽이 안 지키면 그만입니다. 그거를 뭐 강제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파리 평화협정으로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공동수상이죠. 그 북베트남 노동당이 판반동이란 협상 대표와 공동수상인데 판반동은 그 노벨 평화상을 거부했습니다. 어차피 지키지도 않을 거니까. 근데 헨리 키신저는 자기 비서관을 보내서 그 노벨 평화상을 탑니다. 부끄러운 노벨상이죠. 부끄러운 노벨상. (75년 4월 30일) 날 남베트남이 멸망하는데 72년에 멸망할 뻔했습니다. 72년 봄에 북베트남이 파리 평화협정을 어기고 정규 군사력을 동원한 본격적인 침공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군사적 공세를 남베트남은 간신히 막아냅니다. 그때는 미 공군력이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가까스로 북베트남 정규군의 공세를 막아내게 됩니다. 미국의 공군력 지원이 없어진 75년도엔 아주 속수무책으로 남베트남군은 박살이 납니다. 어떤 나라건 정치적으로 통합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 붕괴되면 결국 그 나라의 군사력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남베트남이 자꾸 생각나는데 지금의 갈수록 어렵고 복잡해지는 대한민국 상황이 남베트남의 상황이랑 오버래핑이 됩니다.
저의 생각이 틀리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